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켓 시그널 시작합니다. 이주혜입니다. 조민재입니다. 네, 이 나스닥 지수가 전일과 이어서 오늘도 밀렸습니다. 그 안에는 이제 기술주들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분위기가 팽배했기 때문인데요. FOMC 회의를 앞두고 현재 시장이 기술주들의 AI 거품론과 함께 더불어서 반도체주들이 이 미국 정부의 보조금 경계에 대한 심리로 인해서 하락하는 분위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또 여전히 7월 FOMC 회의록에 대한 관망세가 짙어졌는데요. 오늘 우리 시각으로 새벽 3시에 나왔습니다. 다행히 발표 직후에는 나스닥은 하락폭을 약간 되돌리는 모습들이 나왔지만요. 여전히 시장 전반에 깔린 경계감은 여전했습니다. 과연 어떻게 장 마감이 끝났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이 장이 시작하기 전부터 부담스러운 소식들이 연달아서 터져 나왔습니다. 가장 먼저 이 미국 연방 예산위가요. 앞으로 향후 10년간 미국의 재정 적자가 1조 달러가량 불어날 것이다. 이런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전반적으로 투심이 어두웠고요. 가장 시장을 끌어내린 것은 오늘도 여전했던 AI 거품론, 반도체단 여전히 안 좋았습니다. 또 FOMC 회의록까지 기다리면서 이 다우지수는 결국 0.03%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시 한번 기술주와 우량주 간의 분위기가 뚜렷하게 갈리고 있는데 어제와 좀 동일한 모습입니다. 오늘도 다우지수는 이 월마트와 프록터앤갬블, 또 비자카드, 코카콜라 이런 우량주나 배당주를 중심으로 강세가 나오면서 약간의 선방하는 모습이 나왔지만요. 나스닥은 0.67%, 오늘도 빅테크들의 하락은 여전했고요. 특히나 7월 FOMC 회의록에서 그래도 이 연준 이사들의 의견이 확실히 엇갈렸다는 사실이 보도가 되자 낙폭을 그나마 줄인 게 이 정도입니다. 이어서 S&P 500 역시 0.24% 약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슈 많이 나왔습니다. 가장 먼저 반도체 부담이 될 만한 이슈들. 첫 번째로는요. 이 트럼프 정부가 칩스법을 지원하는 기업들에게 지분 참여를 확대해서 이제 검토 중이다라는 그런 소식이 나왔는데요. 이게 비단 인텔에만 국한된 소식이 아닙니다. 인텔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가로 정부가 지분을 확보하는 이런 방식이 TSMC와 삼성, 또 마이크론 이렇게 여타 반도체 기업들에게까지 확대되는 그런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기 때문인데요. 이 바이든 행정부가 그전에는 반도체 보조금을 무상으로 지원했다면 트럼프 정부는 이것을 아예 그냥 정부 어떤 세수 또는 정부 재정 마련을 위한 투자의 수단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확보 지분은 의결권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부의 직접적인 경영 개입이 어렵다라고는 하지만 의결권이 없어도 투자 지분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기업이 정부의 손익에 상당 부분 관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때문에 정부 개입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상당히 반도체단에 부담이 됐고요. 또 이어서 MIT 쪽에서 보고서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 생성형 AI 프로젝트의 약 95%의 기업들이 별다른 이 수익을 창출하지 못했다, 거의 무효했다라는 그런 보고서가 나왔죠. 이 때문에 반도체 상당히 흔들렸고요. 또 우리 시각으로 새벽 3시 7월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 역시나 연준 인사들 간의 분열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되는 가운데 신중론이 우세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는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겠고요. 인플레냐 고용이냐 둘 중에 뭐를 더 우선으로 잡아야 하냐 분분했는데 7월 FOMC까지는 인플레를 우선으로 잡는 것을 더 먼저로 하자 이렇게 손을 들어준 것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이요, 이 쿡 연준 이사를 보고 자진 사퇴를 해라 이렇게 또 다시 연준을 압박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는데 얼마 되지가 않았습니다. 이 쿠글러 이사의 후임자, 쿠글러 이사도 사실 본인이 자진 사퇴를 한 것이죠. 이 후임자로 스티븐 미란을 최근 지명했지 않습니까? 그 일이 일어난 지 한 달도 채 지나지가 않아서 이번에는 리사 쿡 연준 이사의 자진 사퇴를 굉장히 강하게 촉구를 했습니다. 사퇴하지 않는다면 내가 해고하겠다 이런 발언까지 이어나갔는데 쿡은요 2022년 바이든 당시 대통령이 임명한 대표적인 민주당 성향 인사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에 대한 개입을 본격화하면서 조직 내 의견 분열이 더욱더 심화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이어서 밤사이의 히트맵 바로 보도록 하시죠. 역시나 반도체단이 강하게 흔들렸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중소형주들 그리고 이런 방어주들은 좋았지만요. 전반적으로 큼직한 빅테크주들은 크게 빨간불, 하락불이 나왔습니다. 가장 먼저 애플이 눈에 띕니다. 약 2% 가까운 하락 나왔는데 이 하드웨어 매출 둔화 우려로 하락이 나왔고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MIT 관련 보고서도 상당히 부담감을 많이 안겼습니다. 또 이어서 아마존도 1.84%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 나옵니다. 이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해서 수익화 논란이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아쉬운 모습입니다. 이어서 구글도 1.14%, 메타 0.5%, 마찬가지로 그동안 지출했던 AI 자본 지출에 대해서 이게 과연 수익화로 이어질지에 대한 의구심이 계속해서 이 시장을 흔들고 있기 때문이고요. 테슬라는 1.64% 내렸습니다. 이 머스크가 밤사이에 X를 통해서 이런 글을 올렸는데요. 내년 말까지 어쩌면 영원히 이 모델 Y의 6인승 버전의 미국 내 생산이 시작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 이유로 미국 내에서 자율주행 기술이 등장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는데 과연 자율주행차가 등장한 거랑 이 테슬라 Y 6인승이 미국 내 생산이 안 되는 거랑 무슨 연관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아직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엔비디아 0.14%, 여타 기술주들에 비해서는 다소 제한적인 하락 보였는데요. 전거래일 워낙 급락했다 보니까 약간의 그런 경계감도 있었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 서스퀘어나가 목표가를 상향했습니다. 180달러에서 210달러로 높여 잡았고요. 마지막으로 강하게 그나마 반도체단에서 상승부를 켠 게 이 아날로그 디바이스 6%대 보이실 겁니다.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2분기 호실적과 더해서 또 4분기 EPS가 전망치를 상회했습니다. 그 이외의 반도체단은 전반적으로 흘러내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상황 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특징적이었던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특징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주요 기술주 앞서서 반도체주를 좀 조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미국 정부 보조금 정책과 관련해서 경계감이 팽배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미국 정부에서는 보조금을 줄 테니 지분을 조금 보유하겠다라는 정책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떤 기업이 그에 해당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비롯해서 AMD, TSMC 등 이 반도체주들 전반에 있어서 약세 흐름을 야기하는 배경이 되었는데요. 마이크론이 그 가운데서도 3% 넘는 거의 4% 가까운 낙폭을 기록했고 TSMC가 4% 넘게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다음 주요 기술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주요 기술주 가운데서 알파벳을 저희가 좀 조명을 했지만 전반적인 기술주에는 약세 흐름이 팽배한 상황입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MIT 보고서 일단은 AI 기업들의 제로 수익에 대한 언급, 그러니까 부정적인 언급이 제기가 됐고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샘 올트먼 CEO의 역시 AI 거품론에 대한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그 가운데 전반적으로 알파벳을 비롯해서 1% 거의 0에서 1% 사이, 2% 사이에 지금 낙폭을 기록했는데 알파벳도 역시나 1%가량 밀렸습니다. 호재가 있었음에도 역시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고 지금 2023년부터 해서 픽셀폰의 지금 시리즈를 계속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픽셀폰의 AI 탑재를 조금 더 한 차원 더 지금 강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분석 리포트에서는 이 부분이 단기 모멘텀으로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부정적인 언급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알파벳 1.14%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겟 보시면은요, 일단 실적 나온 종목입니다. 실적은 지금 보시면은 올해 매출이 감소할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간 가이던스가 부정적으로 나온 것인데요. 실적은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가이던스 부정적인 부분 때문에 실망 매물이 출회가 됐고 6% 넘는 하락을 보였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팔란티어 약세장으로 접어든 분위기 나오고 있죠. 1% 넘게 밀리면서 어제장 급락에 이어서 오늘도 하락을 이어가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주가가 너무 고평가가 되었다라는 분석이 우세한 상황이고요. 차익 실현 매물들 출회가 되고 있습니다.
인텔 앞서 이제 저희가 많이 보도를 해드렸듯이 지금 미국 정부에 이어서 소프트뱅크도 역시 인텔 쪽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소식을 밝혔죠. 인텔이 지금 급등을 한 이후에 강한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는 시장이었는데 간밤에서는 6% 넘게 밀리면서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인텔 8월 들어서 28% 넘는 오름세가 보였습니다. 자, 월마트 보겠습니다. 지금 월마트는 1.26%의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어제장에서도 사실 경기 방어주였기 때문에 좋은 흐름을 보였었는데 오늘도 그 상승세를 이어갑니다. 일단 2분기 실적 지금 이제 다음 장에서 발표가 될 예정인데 그 기대감을 안고 올랐고요. 목표가 120달러로 그대로 유지하는 리포트 제시됐습니다. 다음 리포트와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B 투자 의견 나온 종목입니다. AT&T 올해 수익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제 올해 수익만 해도 28%나 넘게 돌파를 하면서 숨어있는 종목이지만 계속해서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1년간의 주가 50% 넘게 올랐습니다. 이 목표가도 32달러로 30달러에서 상향되는 리포트 제시됐고요. 1% 넘는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 밤사이 매크로 지표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국제유가 WTI 확인해 보시죠. 국제유가는 밤사이에도 1.27% 소폭이나마 상승했습니다. 63달러 선을 막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 미국의 브리티시 페트롤룸 대규모 정유 공장이 홍수로 인해서 가동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단기적으로 원유 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소폭이나마 올라갔고요. 이어서 원달러 환율은 어느덧 다시 한번 1,400원 선이 위태위태합니다. 밤사이에 무려 4원 선이나 올라갔는데 이 어제 상당히 이 원자력 발전 그리고 반도체 단이 부진했죠. 이 때문에 외인의 4거래일 연속 순매도세가 원화 약세를 촉발했습니다. 오히려 밤사이에 달러 인덱스는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워낙 원화가 떨어지다 보니 현재 원달러 환율 어느덧 1,400원 선이 위태로운 지경까지 이르렀고요. 이어서 비트코인은 1%가량 올라섰습니다. 잠시 후에 보시겠지만 이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의 그런 발언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계속해서 어제 이어서 앞으로도 이 비트코인과 가상자산 관련 기술들을 연준이 좀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이런 긍정적인 발언 이어나갔습니다. 덕분에 11만 4천 달러 선 다시 한번 되찾은 비트코인이고요. 이어서 금 가격은 0.99% 올랐습니다. 밤사이에 달러 인덱스가 소폭 하락했다고 말씀드렸죠. 약달러의 반대로 움직이는 금 가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겠습니다. 같은 안전자산이니까 매력이 하나가 올라가면 하나가 떨어지는 게 당연하겠죠. 이어서 미국채 2년물과 10년물은 그대로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쿡 연준 총재의 사임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국채 수익률이 급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는데요. 이어서 경제지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EIA 원유 재고, 이 미국 에너지정보청이 발표하는 주간 원유 재고 변화량이죠. 보시자면은 마이너스를 일단은 기록을 했습니다. 예상치 대비해서는 덜 줄었지만요. 전월 대비해서는 전월은 플러스가 나왔지만 직전은 플러스가 나왔지만 이번 주는 마이너스로 좀 돌아서게 되면서 예상치를 소폭 상회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재고가 감소하긴 했지만 예상만큼 크게 줄지 않았다는 점에서 유가의 상방 모멘텀은 제한적이었고요. 이어서 20년물 국채 경매가 있었습니다만 크게 영향은 미치지 않았습니다. 국채 수요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또 제가 종전에 말씀드렸던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의 발언, AI 스테이블 코인 분야와 관련해서 기술 혁명을 앞으로 경제 당국이 수용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고요. 또 거기에 이어서 연준이 현재 토큰화와 AI 결제 등의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라면서 현재 굉장히 열려 있는 상황의 연준의 모습을 브리핑을 해줬습니다. 자, 이어서 밤사이에 나온 7월 FOMC 회의록, 과연 어떤 내용들이 나왔을지 저와 함께 보시죠. 7월 FOMC 회의록을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자면 똑같습니다. 관세 영향을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이 우세했습니다. 세부적인 항목, 과연 어떻게 평가했을지 하나하나 한번 뜯어보실 텐데요.
우선은 대부분이요, 이 금리 인하 대신에는 동결이 7월 달에는 적절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원인이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자, 가장 먼저 물가 부분, 물가는 대부분의 위원들이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상회하고 있다. 그러니까 위험한 구간에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고용도 좀 문제가 됐었는데요. 올해 말 들어서 실업률이 상승할 것이고 그 상태가 지속이 될 것이다라고 우려했습니다. 둘 중에서 어느 것에 손을 들었냐라고 판단을 하자면 인플레이션 상승이 보다 위험하고 먼저 잡아야 하는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제 성장은 다행히도 큰 그런 변동성이 없었습니다. 이 기존 전망을 그대로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고요. 또 이어서 관세 영향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의견이 갈렸습니다. 하지만 보다 더 많은 위원들이 주장한 것은 관세의 시기와 규모 그리고 물가에 대한 지속성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불확실하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 추가적인 데이터를 확인해 봐야 한다는 게 중론이었습니다. 이어서 이번 FOMC 회의록에서 발견된 특이사항 제가 한번 정리해봤는데요. 가장 먼저 월러이서와 보우먼 부의장 이 11명의 이 관련 인사들 중에서 2명, 그러니까 복수의 위원들이 이 금리 동결에 반대했습니다. 이게 30년 만에 일어난 일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연준위원들 사이에 의견이 분열이 되고 있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됐고요. 이 2명은 여전히 25bp 인하를 해야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다시 한번 확인이 됐습니다. 이어서 인플레이션 상승 위험이 고용 둔화보다 더 먼저 잡혀야 하는 그런 문제다라고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는요, 이 FOMC 의사록이 7월 고용 보고서 쇼크 기억나실 겁니다. 이달 1일이었죠. 이게 발표가 된 지 이틀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번 고용 보고서를 소화를 했을 때 위원들의 의견이 어떻게 바뀔지는 향후 파월 의장의 연설에서 이 잭슨홀 미팅에서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23일 토요일 새벽 2시에서 3시경 나올 예정이고요. 또 이어서 9월 25bp 인하 확률 크게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회의록이 공개가 되자마자 기존의 85%였던 25bp 인하 확률이 82.9%로 아주 소폭 낮아졌고요. 여전히 연내 2회 인하가 단행될 가능성이 46.2%로 유력합니다. 3회 인하 가능성은 30%대로 2위입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상황 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전화 연결 통해서 간밤의 시장 분위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김장열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지금 FOMC 회의가 나온 것 같습니다. 어떤 결과들이 발표가 됐는지 또 주요 이슈들은 어떤 것인지 전해주시죠. 네, 직전에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의사록 자체는 아주 새로운 건 없었습니다. 다만 일단 그거는 고용 데이터가 업데이트된 게 반영이 덜 된 거라고 본다면은 긍정적으로 부정적이지 않게 해석할 수 있는 지나간 일이라 할 수 있지요. 하지만 또 뭐가 더 있었나요? 그 CPI하고 PPI는 사실은 더 높았잖아요. 그래서 그 고용에 대한 다른 데이터 못지않게 인플레 지표 역시 또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상쇄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내일을 앞두고 있는 우리 파월 잭슨홀 미팅에서 심포지엄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특별히 낙관도 더욱 추가적으로 비관도 하기 어려운 정중동의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것이 가장 컸던 거고, 그 다음에 AI 거품 가능성인데 그거하고 헷갈릴 수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AI가 성장하는 거에 자체에 대해서 이슈를 간 게 아니고 주가가 올라갔다는 게 이슈입니다. 오늘은 하워드 막스라는 그 옥트리 캐피털의 공동 창업자이신 투자의 귀재라고 알려진 분인데, 이분도 거품 초기인 것 같다는데 AI를 쫓기 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거품이 나오면 AI를 거품이 돼서 그 증시가 거품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이분이 AI 특별한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PBR 그런 개념에서 닷컴 23년 전, 25년 전하고 비슷한 게 떠오른다 이런 정도죠. 주식은 그리고 너무 많이 올라가면은 다시 결국은 평균을 회귀한다. 이 점을 강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AI 논란과 그다음에 인플레하고 그다음에 금리 인하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이 보고 싶어하는 것을 보고 싶은 대로 해석하는 시장의 심리 때문에
지금 주가에서 팽팽한 대결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FOMC 회의에 대해서는 낙관도 또 추가적인 비관도 할 필요가 없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지금 기술주들의 부진이 상당합니다. 그 가운데 또 어떤 업종과 또 종목들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네, 오늘도 나스닥이 비록 약보합으로 끝났지요. 이제는 뭐 파지티브하기까지는 어려웠었고 긍정적인 포인트를 본다면은 초반에 마이너스 2% 정도 했다가 결국은 반등세로 가서 그날 낙폭이 많이 준 거거든요. 대표적으로 엔비디아, 뭐 그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AMD 이런 것들은 거의 4% 정도 빠지다가 약보합으로 끝났거든요. 그런 거는 파지티브한 겁니다. 근본적인 기조에 대해서 성장성의 기조에 대해서 대다수가 나쁘게만 보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너무 두려워하지만은 않았다. 시장의 반응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삼성 하이닉스 관련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인텔, TSMC, 마이크론 등도 변동성을 인텔은 못 많아졌습니다만 TSMC, 마이크론 등도 그다음 초반보다는 조금은 말아 올렸어요. 그렇지 하지만은 객관적으로 보면은 다우존스는 그냥 보합을 끝났죠. 다우는 디펜시브 스타, 월마트, 코스트코, 그다음에 일부 제약하고 금융주 등이 방어해서 보합으로 끝나서 전체적으로는 믹스하다 보니까 S&P는 약보합으로 끝났거든요. 그럼 시장은 지나친 낙관도 지나친 비관도 하지 않고 일단은 좀 지켜보자라는 심리가 우세하고 AI 중심으로는 주가 레벨이 높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발표되는 엔비디아 실적까지는 어떤 판단을 단기적으로 하지는 않고 지켜보는 그런 분위기를 일으켜줍니다. 네, 반도체 종목들 장중에 낙폭 짚어주셨고요. 또 경기 방어주들의 방어 또한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글로벌 증시가 또 국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리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대응 전략 알려주시죠. 네, 사실은 어저께도 어저께지만 그저께부터 이틀 연속으로 하락을 한 거죠. 어저께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0.6% 이렇게 올라간 거는 다행입니다. 어쨌든 이틀 정도의 대한민국이 미리 좀 얻어맞은 격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미국보다는 덜하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져보는데 조건은 한 두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세법과 상법 관련해서 아직 노이즈가 많습니다. 일부에서는 35% 분류가스 세율을 25%로 낮춰서 그런 제안을 법안 제안을 했다고 민주당에서 그런 얘기가 있고요. 또 한편에는 대통령실은 여전히 당에게 제출한 거는 원래 이제는 대주주 원래를 원복시키지 않고 그냥 10억으로 한다. 방침은 자기는 좀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보도도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상법이 해결이 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은 매크로가 이런 상태에서는 절대 올라가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 흔들려서 하강을 할 것이냐 올라갈 것이라는 것은 어제 그저께 미리 맞았기 때문에 오늘은 의외로 버티거나 잘 갈 수도 있어요. 첫 번째 삼성전자의 버팀목입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 주식을 일부 취득할 의향이 있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계속 이거는 언풀인 것 같은데 HBM4에서 콜이 났다는 등 많은 이런 기사성에 대한 것들도 심리적으로는 좋은 거죠. 그런 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조방원인데 조방원은 눈치 보기가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특별히 많이 올라가지도 특별히 많이 내려가지도 않는 정중동의 의미를 갖고 보야 될 것 같고요. 장중에 큰 변동이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내일 우리 파월의 그거에 대한 기대 심리가 높지 않다면은 너무 올라갈 때 따라가는 거는 반등이 심하게 할 때 따라오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분위기를 자아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미국발 악재가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덜할 것이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김장일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시장을 주도한 이슈들 머스노5에서 살펴보시죠.
머스트 바이브 출발합니다. 오늘도 주요 5개 이슈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함께 보시죠. 자, 주말에 이제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안에 FOMC 회의가 열렸는데요. 그 결과에 대해서 시장은 집중을 했습니다. 자, 결과가 지금 대략 나왔는데 바로 고용보다는 물가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고용 시장 둔화보다 인플레이션 위험을 더 중대하게 인식하면서 금리를 내리기에는 시기상조라는 데 대체로 뜻을 같이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지 시간 20일 공개한 정례 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위원들은 높은 물가와 고용 둔화 우려를 동시에 언급하면서도 참석자 대다수는 두 위험 가운데 인플레이션 상방 위험을 더 큰 리스크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사록은 위원들이 관세 충격이 일시적 가격 상승에 그칠지 아니면 지속적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이어질지를 두고 논의했다고 전했는데요. 일부 위원들은 인플레이션이 장기간 2%를 웃돈 경험이 있어 관세 영향이 장기화하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관세 효과가 소비재와 서비스 가격에 반영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경제 지표는 물가 압력에 대한 경계심을 높이는 반면 고용시장 신뢰는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7월 생산자 물가지수는 3년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해 기업들의 원가 부담을 가격에 전가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7월 비농업 신규 고용은 대폭 하향 조정됐고 고용 증가 속도는 팬데믹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실업률도 4.2%로 오른 바 있습니다. 7월 회의는 이 같은 데이터가 나오기 전에 열리긴 했지만 의사록은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오래 지속되는 가운데 고용 전망이 악화될 경우 정책적 난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치적 압박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리사 쿡 연준 이사의 모기지 사기 의혹을 거론하면서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금리 인하를 촉구하고 있으며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도 9월 0.5%포인트의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번 의사록 공개는 잭슨홀 심포지엄을 앞두고 나온 것이고요. 파월 의장은 20일 기조 연설을 통해서 단기 금리 방향은 물론 장기 정책 구상까지 제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미국 행정부 쪽에서는 태양광과 풍력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농지 훼손을 하는 태양광과 풍력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이상 지원하지 않겠다라는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 20일 우리는 풍력이나 농민을 파괴하는 태양광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전력원으로 풍력 발전기와 태양광을 짓고 의존해온 어떤 주들이건 전기와 에너지 비용이 기록적 수준으로 증가하는 것을 보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또한 풍력과 태양광 발전을 세기의 사기극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에서 어리석음의 시대는 끝났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다른 게시물을 통해서 관용은 없다. 트럼프 행정부의 EPA, 즉 환경보호청은 낭비와 남용으로 가득한 모든 녹색 지원금을 폐지한다. 지금까지 290억 달러 이상이 취소됐으며 공공사업국 연간 운영 예산의 이는 3배 이상이라는 리 젤딘 환경보호청 청장의 방송 인터뷰 발언을 트루스 소셜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은 조 바이든 행정부 등 민주당 정권에서 추진해온 풍력이나 태양광 등 친환경 발전 수단을 배척해 왔습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30일 미국 대륙붕 광범위한 지역을 무분별한 해상풍력 개발용으로 지정하던 관행을 종료한다면서 모든 풍력 발전 구역 지정을 무효로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어서 테슬라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스크가 지금 6인승 모델, 그러니까 이 모델 YL에 대해서 미국에서 출시가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이와 관련한 소식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모델 YL은 휠 베이스가 더 길고 3열 시트를 갖추고 있으며 또 가격은 약 47,200달러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테슬라 일론 머스크는 이번 주 중국에서 공개된 이 같은 회사의 모델 YL에 대해서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을 이유로 미국에서 생산이 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테슬라는 BYD 그리고 이 샤오미 등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이 중국에서 화요일부터 모델 YL의 판매를 시작했다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머스크는 X의 한 사용자에게 모델 Y의 이 버전은 내년 말까지 미국에서 생산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답했습니다. 미국에서 자율주행이 본격화되는 것을 고려하면 아마도 영원히 생산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이 자율주행이 6인승 자동차를 불필요하게 만든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으면서 테슬라 역시 회사 측에서도 이 같은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한편 이 테슬라는 올해 말 프리미엄 기능을 줄인 저가형 모델 Y를 출시할 예정인데요. 머스크는 이를 그저 모델 Y일 뿐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 로보택시 개발에 점점 더 집중을 하고 있는 가운데 테슬라는 6월 오스틴에서 제한적인 로보택시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연말까지 미국 인구의 절반을 서비스 지역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테슬라는 내년에 스티리어 휠 그리고 페달이 없는 2인승 로보택시 사이버 캡을 생산할 계획을 현재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구글 소식인데요. 현재 시간 20일 구글의 메이드 바이 구글이라는 행사가 뉴욕에서 열렸습니다. 여기에서 이 자사의 최신 스마트폰 픽셀 10 시리즈를 공개했는데요. AI 기능이 더욱더 강화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구글은 2023년부터 픽셀폰에 AI를 탑재하기 시작했으며 올해에는 이를 한 차원 더 강화했습니다. 픽셀 10 시리즈에는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기기에 저장된 정보를 AI가 자동으로 가져와 표시하는 매직 큐, AI가 화면에 보이는 것을 실시간으로 설명하고 대화할 수 있는 제미나이 라이브 기능이 도입됐습니다. 또 사진 장면을 설명하고 각도와 조명을 추천하고 여러 장의 사진을 합쳐 가장 잘 나온 사진을 만드는 카메라 코치 기능도 탑재했습니다. 고급 모델인 프로와 프로 XL은 다양한 소프트웨어와 AI 기술을 결합해 해상도를 최대 100배까지 확대해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물체의 세부 사항까지 포착할 수 있습니다. 접을 수 있는 프로 폴드에는 이 8인치 크기의 디스플레이와 이중 충격 방지 필름, 1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고강도 힌지가 적용이 됐다고 구글은 설명했고요. 또 스플릿 스크린 기능을 통해 한쪽에서 항공편을 검색하면서 다른 쪽에서는 호텔을 예약하는 등 2개의 앱을 동시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구글의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애플이나 삼성전자에 비해 크게 떨어진 한 자릿수에 불과하지만 픽셀폰은 구글의 최신 안드로이드 기능을 직접 탑재하고 아이폰과의 비교에서 안드로이드의 장점을 강조하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업계 최강 수준의 AI 모델 중 하나인 제미나이를 앞세워서 미국 시장에서 AI 기능 탑재가 늦어지고 있는 애플의 아성에 현재 도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메타 소식입니다. 메타가 인재 영입에 이어서 이제는 조직 개편을 대대적으로 하는데요. 4팀으로 분류해서 AI 팀을 운영할 계획이고요. 초지능 AI 개발에 올인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초지능 인공지능 개발을 위해서 공격적인 인재 영입에 나섰던 메타가 AI 사업 부문을 개편했습니다. 현지 시간 20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메타는 초지능 AI 개발을 목표로 설립한 초지능 연구소를 대규모 언어 모델을 총괄하는 TBD 랩, 10년 넘게 AI를 연구해온 내부 조직 페어, 제품 응용 연구팀, 인프라팀 등 모두 4개 팀으로 나눴습니다. 초지능 AI는 인간을 뛰어넘는 AI를 일컫는 개념인데요. 메타가 최고 AI 책임자로 영입한 알렉산더 왕은 내부 메모를 통해서 초지능이 다가오고 있다며 연구, 제품, 인프라 등 핵심 영역을 중심으로 조직을 꾸릴 필요가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마크 저커버그 CEO도 페이스북에 올린 영상에서 초지능 AI 개발이 이제 눈앞에 와 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메타는 그간 거액의 보상 패키지를 내걸고 경쟁사들에서 AI 인재들을 내거 영입해왔고 특히 AI 스타트업 스케일 AI에 143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으며 이 회사의 창업자이자 CEO인 알렉산더 왕을 영입하면서 더욱더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머스노5 살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메이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댄 아이브스 캐시우드 V55보다 못하다입니다. 자, 댄 아이브스와 캐시우드 지금 최근에 그 기술주 랠리 시대에 굉장히 떠오른 분들이고요. 그 투자들의 그루로 읽혀지기도 하죠. 네, 방금 좀 인공지능 시대처럼 그쵸? 조각이 났죠. 멋있습니다. 영화 같았어요. 댄 아이브스가 지금 캐시우드와 함께 어떻게 보면 테슬라의 가장 강세론자로 떠오르고 있죠. 그나마 댄 아이브스는 $500인데 캐시우드는 $2,700. 물론 기간이 다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테슬라의 초강세론자이자 테슬라를 제외하고라도 기술주의 선봉장 역할을 하는 기업들, 굉장히 그 강력한 매수를 주장하시는 두 분이죠. 물론 정치권에서 그 낸시 펠로시가 그쵸? 굉장히 대항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만 주식에서만큼은 좀 우스갯소리죠. 어쨌든 지금 그 거대 기술 미디어 등이 부럽게 여겨졌다. 이건 뭐냐면 이제 매그니피센트 7이 워낙에 강력하다 보니까 그 기술주 랠리의 확산이 일어나지 않아서 보통 이제 낙수 효과로 떨어지면서 그 아래 단계 이 지금 뭐 2차, 3차 벤더들 아니면은 밑에 그 관련 기업들까지 온기가 퍼지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지금은 매그니피센트 7이 어떻게 보면은 뭐 과거의 팡이라던가 아니면 IT 버블이 일어났던 99년의 기술주 랠리라던가 이때에 비해서 주도 그 섹터 아니면은 주도주 군들의 비중을 따졌을 때 가장 높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들만의 리그로 너무 가버린 나머지 뭐 다른 섹터는 아예 말할 것도 없이 그 기술주 안에 있는 이 종목들조차도 온기를 다 못 받았다. 그래서 이제 부럽게 여겨졌지만 이번에 그 랠리 얘기하는 것 같아요. 4월 달에 관세 폭탄으로 급락한 다음에 단번에 치솟아서 역사상 신고가를 전부 다 가버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S&P 500, 나스닥, 다우가 모두 역사상 신고가를 갔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역사상 신고가 지금 눈앞에 있죠. 그러니까 지금 그 랠리 한 4월 달에서 8월 달 정도의 3, 4개월의 랠리에서 눈여겨보는 게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거대 기술 미디어가 그동안 부러웠는데 이제 2차, 3차, 4차 파생물들이 나오고 있다. 이런 것에 자기도 지금 주목을 했다. 댄 아이브스 많이 보셨죠? 그 뒤에 항상 저런 스포츠 관련 그렇죠? 그동안 자기가 수집한 것 같아요. 항상 깔아놓고 인터뷰하죠. 자, 그 다음에 팔로알토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팔로알토는 사이버 보안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 얘기를 했습니다. 며칠 전에 AI가 우리가 지금 보면은 일단은 지금 좋은 점이 더 많이 지금 접해지고 있죠. 그쵸? 완전 이 AI의 어떤 나이로 보면은 한 신생아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AI 시대가. 지금 우리가 예전에 거론된 AI 시대를 얘기하면서 거론하는 게 뭐 인터넷의 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모바일의 혁명이 있었고, 그 다음에 AI 시대가 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인터넷과 모바일 시대는 이제 과거를 얘기하는 어떤 그런 그 어젠다가 되는 것이고, 지금 이 AI 시대는 얘기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만약 인터넷 모바일 시대만큼 간다면 수십 년을 지배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아주 초창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초창기이기 때문에 뭔가 인터넷 모바일 시대도 처음에는 그랬지 않습니까? 인터넷 모바일 시대에도 처음에는 굉장히 어떤 기술의 이점들이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그 부분에 집중하다가 인터넷 모바일 시대가 굉장히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여러 가지 범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인터넷 모바일 같은 경우로 뭐 뉴스에서도 뭐 맨날 보셨죠? 무슨 뭐 MG 조폭이니 뭐 이런 사람들이 돈을 버는 게 다 그 인터넷 모바일로 막 대출 사기하고 막 보이스피싱 해가지고 그쵸? 옛날에 전화 거는 시대에는 그런 일이 덜 했었죠. 다이얼 돌려가지고 전화번호부로 이런 걸 그렇게 사기 치려는 사람도 힘들어요. 그쵸? 조직을 구성하더라도 전화번호부로 다 돌려가지고 그걸 다 전화를 걸고 있어야 되는데 요즘에는 그냥 핸드폰 번호 다 출출됩니다. 우리 개인정보가 너무 많이 풀려 있어가지고 가끔 전화 오지 않습니까? 보이스피싱 비슷한 전화들. 보이스피싱이 아니더라도 그냥 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제3자 개인정보 동의한 곳에서 자꾸 전화가 와요. 대출하시겠냐, 무슨 아파트 투자하시겠냐. 그렇죠? 그런 것도 이제 사기로 이어지면 범죄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초기에는 몰랐던 거죠.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AI 시대도.
지금 이점이 엄청나게 많잖아. 무슨 뭐 이 젠슨왕 얘기대로는 뭐 모든 이에 평등하다 하면서 사실 그 평등화가 어떤 사람에겐 되게 안 좋은 거죠. 예를 들어 오랫동안 뭐 평생 초등학생 때부터 만화를 그려가지고 자신만의 어떤 만화의 어떤 특징을 구축한 사람에게는 굉장히 기분이 나쁜 일일 수도 있죠. 내가 수십 년 투자해서 만화의 풍을 해놨더니 그냥 AI가 알아서 그냥 그걸 그려버린다. 몇 초 만에 학습해서. 참 그런 거는 그렇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젠슨왕 얘기한 대로 뭐 누구나 만화하게 됐고 뭐 이건 긍정적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사이버 범죄가 인터넷 모바일 시대보다 훨씬 더 지능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큰 거죠. 이제는 인간이 아니라 AI 이용해서 사기칠 수 있어요. 그렇죠? 굳이 자기 얼굴 내밀지 않고 자기가 사업 안 해도 인공지능으로 가짜로 인물 만든 다음에 사기를 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팔로알토 CEO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리 대응해야 돼서 최근에 뭐 내놨냐면은 어플리케이션이 출시가 되기 전에 보안을 통해서 이미 사전 차단을 하는.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항상 옛날에 우리 V3도 보면은 업데이트 될 때 왜 업데이트 되나요? 바이러스가 새로 나왔을 때. 미리 그걸 모두 대응할 수는 없어요. 모든 바이러스를 대응할 수 없고 의사도 마찬가지죠. 모든 질병을 대응할 수는 없죠. 그 새로운 질병이 나왔을 때,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왔을 때 그거에 대응하는 패치나 업데이트를 내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팔로알토는 사전 차단하는 지금 어플을 개발했는데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AI가 앞으로는 선의 편보다 악의 편에 서서 활약하는 게 훨씬 더 많을 것이고 그게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대응하는 뭐 역할을 하겠다 이 얘기 했어요. 그래서 실적도 좋게 나왔고 바로 그게 이제 사이버 보안 소프트웨어 쪽이니까 어떻게 보면 낙수 효과가 떨어진 거죠. 댄 아이브스 말대로. 지금 처음에 엔비디아를 비롯한 이런 슈퍼칩을 만드는 회사들, AMD 같이 그다음에 그 슈퍼칩을 받았던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메타니, 구글 이런 회사들이 엄청나게 갔잖아요. 아마존도 마찬가지고 테슬라도 다 데이터 센터 구축하고 그 밸류 체인에 있는 제조 TSMC, 뭐 ASML 이렇게 다 같이 가는 거였는데 이제 그 부분이 소프트웨어 시장으로 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지금 오라클이 뭐 미라클로 벌이면서 굉장히 급등하고 있고요. 오라클 소프트웨어 회사고 팔로알토도 사이버 보안 소프트웨어 회사죠. 그러니까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낙수 효과가 떨어지는 이 부분이 댄 아이브스가 보기에도 한 4개월 정도의 랠리의 특징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제 앵커가 인텔 얘기를 하죠. 요즘 인텔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죠. 인텔이 미국 회사가 아니었다면 저렇게 했을까? 물론 트럼프가 지금 또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역시 그 트럼프가 이전 직업을 무시하면 안 되는 게 부동산업에서 정말 달고 다른 산전수전 공전전 다 겪은 사람이잖아요. 그 부동산이 얼마나 오르락 내리락 했는데 장기적으로. 그렇죠? 뭐 장기적으로 꾸준히 상승했지만 그 단계마다 하루하루 따지면 엄청 변동성이 심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다 겪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회 타이밍은 포착을 정말 잘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젠슨왕이나 리사수한테 내주는 척하면서 결국 가져왔죠. 엔비디아, AMD 중국 수출 제한 풀어주는 대가로 뭐 가져왔습니까? 거둔 매출액의 15%, 20%를 내놔라 이거 아닙니까 또. 그리고 인텔도 지금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손을 내미는 척하면서 지분 10% 가져가겠다는 거냐 이것도.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부동산에서 비슷해요. 부동산에서 저점 매수랑 똑같은 거죠 이거 지금. 도와주는 척하지만 이 사람들은 지금 꼭 필요로 합니다. 인텔도 꼭 도움을 필요로 하고 지금 AMD나 지금 엔비디아도 잘 나가지만 중국 수출 제한 막히면은 매출에 큰 타격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이용하여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영리한 걸 수도 있죠. 지금 그렇게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뭐 기업 입장에서는 뭐 어쩔 수 없죠. 인텔은 지금 2020년 코로나 주가 때보다 밑으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찬밥 더운밥 가릴 때가 아닙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이 미국 정부의 10% 지분 인수 소식에 더해가지고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이 투자 얘기가 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인텔은 천만다행이에요. 뭘 천만다행으로 여겨야 되냐면 미국 기업이라는 거. 그렇죠? 그리고 소프트뱅크에 이제 손 회장이 또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인텔이 일단은 겨우 어떻게 보면 벼랑 끝에서 탈출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댄 아이브스도 그런 얘기를 하죠. 인텔이 그동안 엄청나게 뒤처졌다. 이건 사실이다. 지금 이제는 인텔이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동안 속도가 너무 느렸고 자, 뭐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 굉장히 악플이 달려 있더라고요. 예, 제가 뭐 다른 것도 다 악플이 많았는데 물론 이게 해당 언론사가 저기여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지난 5년 동안 어디 갔어요? 네. 예, 안 가네. 예, 잠깐만요. 좀 느려요. 지난 5년 동안 그쵸? 제가 미리 눌러서 한 번 더 갔습니다. 자, 다시 가겠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예, 이거 다음이에요. 자, 밑에 댓글이 달렸어요. 이제 댄 아이브스한테 3개월 후에 틀렸다는 게 드러나고 또 다른 말을 했는데 3개월 후에 또 틀렸다. 그래서 여기서 V5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서학개미 분들 스파이 엄청 좋아하시죠. 그러니까 이 투자 안 해보신 분들 스파이 어디서 되게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미국 주식 투자하면 뭐가 막 유튜브에서 뭐 스파이 이게 스파이가 무슨 첩보야 뭐야? 스파이가 그 ETF예요. S&P 500에 투자하는. 그 워렌 버핏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냥 뭐 이거 종목 고르기 힘들면 그냥 S&P 500에 투자하고 술 옛날에 동화 비유했잖아요. 술 먹고 잠들었다가 노인이 돼서 일어났는데도 주가가 걱정이 안 되는 그런 주식에 투자해라. 그게 바로 S&P 500이다. 그 얘기 했잖아요. 그게 이제 스파이라는 ETF에 가장 많은 투자랍니다. 그런데 최근에 1등이 바뀌었어요. 뱅가드에서 만든 VO가 스파이를 제치고 지금 ETF 전 세계 자산 규모 1위에 올라갔습니다. 이 뭐 스파이랑 뱅가드에서 만든 이 VO랑 다 S&P 500 기반 투자예요. 그냥 ETF인데 이게 수수료가 싸고 ETF가 기본적으로 수수료가 싸잖아요. 우리가 ETF는 그냥 상장지수 펀드니까 주식처럼 거래를 할 수가 있으니 펀드 매니저의 어떤 능력이 별로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수수료가 싼 거죠. 그러니까 스파이보다도 싸고 어차피 비슷한 수익률이고 장기 배당 성장 위주의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안정적인 것이죠. 그래서 그의 말대로 실시간 투자한다면 VO보다 훨씬 손해를 볼 겁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캐시우드랑 묶일 수밖에 없어요. 솔직히. 캐시우드랑 댄아이브스가 묶일 수밖에 없잖아요. 즉 투자의 성향이 너무 유사하고 테슬라 초강세론자고 언론에 나와서 항상 하는 얘기가 지금 너무 일치하기 때문에 묶일 수밖에 없지만 그렇죠. 이분은 이렇게 얘기를 또 했죠. 그와 캐시우드가 아이를 낳는다면 파산이라고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악플이 나왔습니다. 자, 다음 장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아마 리모컨이 약간 그렇죠. 자, 마르코 루비오 장관이 또 한마디를 했죠. 자, 지금 우리가 러시아와 협상에서 좀 아쉬워하시는 분 계시죠. 저도 솔직히 좀 아무리 트럼프가 뭐 러시아와 협상을 진행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좀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그렇잖아요. 유리 가가린과 그렇죠? 닐 암스트롱의 대결을 보아오면서 미국의 저기 편을 들었던 입장으로서 어쩔 수가 없죠. 좀 아쉬운데 어쨌든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러시아한테 그렇게 강력하게 안 하느냐 그 얘기인 거죠. 다른 우리 우방한테는 미국의 우방한테는 그렇게 뭐 9대1로 지분을 뜯어가면서 너무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우리나라랑 일본 9대1은 이건 말이 아니 투자를 하면은 뭐 5대5는 아니다 치더라도 그러면 미국이 그러면 한 7 가져가도 우리 3 뭐 7대3도 많지만 6대4, 7대3 여기까지는 그런데 9대1은 좀 같이 사업을 하는 입장이 이게 사업하는 입장으로 볼 수가 있습니까 이게? 가불관계죠. 그래놓고 러시아한테는 관세 하나도 안 매기고 전쟁을 마무리한다는 그 미명 아래.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푸틴과 젤린스키와 대화하고 두 사람을 모두 회의에 초대할 수 있는 세계 유일한 지도자는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뿐이다. 도널드 트럼프뿐이다. 그래서 이런 대통령이 있다는 사실을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하니까 물론 루비오 국무장관은 지금 차기 대선을 노리고 있습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풍차 얘기 또 나오죠. 자, 어리석고 못생긴 풍차. 저번에 기억나시나요? 주말에 템베리 골프장 자기 소유의 스코틀랜드 아름다운 해안가에 있는 골프장에 골프 치러 갔다가 EU 집행위원장과 EU와 관세 협상을 이끌어냈죠. 그다음에 바로 이제 일본 우리나라로 쑥 이어지는 그 첫 단추가 되었는데 그때도 그 얘기 했잖아요. 기억나시죠? 18번 홀을 딱 돌고 났는데 8개의 풍차인가요? 9개 풍차가 딱 보이길래 기분이 너무 더러웠다 이러면서 왜 이 아름다운 스코틀랜드 땅 여기에 풍차 밑에 딱 하필이면 또 석유 매장량이 엄청나게 많은데 거기다가 풍차를 박아놨냐 이 얘기를 하면서 그쵸? 거기서 고래가 끼어 죽고 독수리가 죽고 이러고 있는데 환경론자들은 저게 뭐가 환경을 위한다는 거면서 이중적인 모습을 하고 있다. 환경론자들은 다 자기 돈벌이를 위해서 저거를 주장하는 거지 환경을 내세우는 거는 거짓말이고 사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계속 또 반복하고 있죠. 올해 에너지 가격이 28% 상승했지만 국가를 돌볼 전력이 충분하지 않다. 그 이유는 계속 풍차 태양광처럼 비효율적인 효율성 떨어지는 에너지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드릴 베이비 드릴 하라는 얘기죠. 석유 파고 석탄 다시 팔아. 아름다운 석탄이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풍차가 태양광을 건설하고 뭐 어쩌고 합니다. 사기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리석음의 시대가 끝났다고 앞으로는 승인을 절대 안 해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경제는 S&P 신용등급을 높게 유지하고 있고 분석가들이 트럼프 관세가 감세를 상쇄했다고 말하는 이 지금 뉴스를 링크로 달았습니다.
자, 이게 트럼프가 원하는 거였죠. 아름다운 감세 법안이라고 하지만 공격하는 사람들은 저렇게 세금을 깎아줘서 어떻게 재정을 감당하려고 하냐, 빵꾸 내려고 하냐 이렇게 하니 그럼 나는 밖에서 벌어오는데 어쩔 거야 이러는 거죠. 내가 관세를 최대한 뜯어와가지고 아름답게 감세를 해주는 이거를 보완을 한다는데 뭐가 불만이냐. 그래서 이제 자기 말을 증명하려고 이걸 끌어다 왔습니다. 봐라. 경제 분석가들도 나를 이렇게 평가한다. 관세가 감세를 상쇄했다. 이게 나아가서는 어떻게 되는 거라고 했죠? 관세를 더욱더 열심히 가져오면 이제는 감세가 아니라 소득세 아예 안 내도 됩니다. 미국인들. 그리고 신생아들한테 계좌 $1,000씩 줘가지고 성인 됐을 때 풍족하게 성인 생활 시작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거죠. 다 잘 되면 다 좋은 거예요. 근데 정책이 하여튼.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파월 빼놓을 수 없습니다. 또월이죠, 또월. 자, 제롬 너무 늦었습니다. 너무 늦은 파월이 별명인데요. 자, 이게 잘 읽어보셔야 돼요. 파월에게 주택 산업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고 알려질 수 있나요? 사람들은 그 때문에 모기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모기지가 중요해요. 지금 모기지를 받을 수가 없어요. 물론 너무 늦어서는 재앙이라고 했는데 이건 많이 얘기한 거고. 자, 오늘의 핵심은 모기지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누가요?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근데 누가 모기지를 받았을까요? 자, 이분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자, 필 불트 아시죠? 매일 연방주택청장 그 기존주택 판매, 신규주택 판매 그 중요한 지표 발표하는 그 청장이요. 그 청장 매일같이 뭐하고 있죠? 이분이 리틀 트럼프라고 불린다고 했죠, 요즘에. 그 초월 이노베이션 현장에도 안전모쓰고 같이 동행했었잖아요. 그거 조사한다고. 매일같이 올리잖아요. 뭐 올려요? 파월에 대한 비난, 그리고 낸시 펠로시에 대한 비난도 이 사람이 올렸습니다. 자, 뒤로 가볼까요? 근데 이번에 누가 올랐어요? 지금 큰 건이 또 터졌거든요, 지금. 자, 정말 이거 흘러가는 게 정말 이상하거든요, 지금. 자, 보세요. 자, 쿠글러 사임 있죠? 기억나시죠? 12명의 투표권이 있는데 11명만 투표했습니다. 7월달 FOMC에. 기억나세요? 11명만 투표를 했어요. 한 명 쿠글러 이사는 투표 안 했다고 거기 써져 있잖아요. 맨 마지막에. 거기 성명서에. 근데 웃긴 거 뭔지 아세요? 이걸 왜 속보로 쓰죠? 만약에 정말 쿠글러 이사가 걱정이 되면은 이걸 왜 속보로 올려요? 이거 뭐라고 올렸겠어요? 만약 정말 걱정이 됐으면. 아, 이번에 쿠글러 이사가 물론 연방주택 청장 자리가 저런 거 얘기하는 자리도 아닙니다만, 이 사람 성향상, 자, 올린다고 하면 정말 걱정이 됐으면은 쿠글러가 너무 몸이 아픈가 봅니다. 꼭 나와서 투표를 꼭 다음 9월 달에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속보를 쿠글러 사임을 왜 올립니까?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쿠글러 아무 이유도 없이 대학 교수로 돌아갔죠. 이게 뭔가 있어요. 그쵸? 안 그러면 이걸 왜 올립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제롬 파월은 다시 한번 미국 국민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이분이 그때 그분이죠. 연석 보여드렸죠. 이게 색칠해가지고 이 왜 연석을 화강암으로 만드냐 이겁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초월 이노베이션에서 왜 화강암으로 만드냐. 자, 그다음에 드디어 큰 건 또 터지죠. 리사 쿡. 지금 쿠글러 7인의 이사회가 있잖아요. FOMC 그리고 FRB 전체 시스템의 맨 상위를 차지하는 7명의 그 이사회. 그 이사회 중에 쿠글러 이사가 사임한 걸 이번이 속보로 아주 기분 좋다는 식으로 올렸고, 그렇죠? 한 명 빠져나갔죠? 그 다음에 리사 쿡 이사, 이분도 7인의 이사회 중에 한 명이거든요? 모기지 사기 나오잖아요, 지금. 아까 트럼프가 뭐라고 썼습니까? 일반 사람들은 모기지를 못 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누가 받았어요? 이분이 모기지를 받았습니다. 특혜로 모기지 사기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자, 그래서 법무부에다가 제출했어요. 이분은 형사처벌해달라고.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 이사의 총재가 지금 미시간주 주택의 대출을 받은 지 불과 2주 만에 그녀를 주 거주지로 지정하여 모기지 사기를 저질렀다고 하면서 여기에 자료까지 올려놨습니다. 도표까지. 자, 뒤로 가겠습니다. 이거 정말 큰 건이죠. 지금 잭슨홀 미팅 앞두고 FOMC 9월을 앞두고 이게 무슨 일이죠? 자, 그래서 리사 쿡에 대한 형사 추천서를 법무부 장관에게 보낸, 연방주택 청장 명의로 보냈죠. 자기 명의로.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이거 정말 큰 건인데요. 자, 요 지금 서류고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미시간주랑 했던 그 거래들이고요. 그래서 트럼프가 바로 올리죠. 이거 소통 없었을까요? 트럼프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자, 쿡은 당장 사임해야 된다. 자, 뒤로 가볼게요. 리사 쿡의 위치를 봅시다. 정말 무섭거든요. 자, 이게 두 번째 주제군요. 잭슨홀 미팅 오픈 카운트다운, 트럼프의 데스노트 발동 이건데. 자, 의장입니다. 아시다시피 내년 5월에 만기예요. 임기 만료돼요.
만료되는데 지금 계속 압박. 사임하라 했는데 사임 안 하니까 국회 위증죄로 잡아을 넣거나 초호화 리노베이션을 걸고 넘어지려고 하고 있죠. 자, 필립 앤 제퍼슨 부의장은 지금 차기 의장으로 거론되고 있고요. 마이클 바 감독부장, 이때 감독부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이 제일 똑똑한 사람이에요. 제가 보기에. 이분 트럼프 취임하자마자 바로 부의장직 내려놓고 언론에 한마디도 안 하고 있죠. 지금 입 다물고 몸살이고 있는 겁니다. 어차피 임기는 14년이에요. 이사회 임기는 편하게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잖아요. 자, 리사 쿡. 갑자기 지금 나가게 생겼죠, 지금? 이거? 지금 아직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지금 이거에 대해서. 근데 일단 모기지 사기로 걸고 넘어졌죠. 자, 그 다음에 쿠글러 이사. 갑자기 도망갔죠. 도망갔는데 아까 속보로 사임 나왔죠. 기분 좋아하고 있죠. 필불트랑.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두 명은 누굽니까? 7월 FMC 때 반대표 던진 사람이잖아요. 크리스토프 윌러랑 미셸 보우만. 이 두 분은 반대표 던진 사람이고 지금 차기 의장으로 거론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트럼프 사람이고 이분은 감독부장 내려놓고 그 이사로 있고 아드리아나 쿠겔라 이 자리는 미일원 임명했고 그렇죠? 이분 나가면은 없어요 이제 없습니다. 파월 편이 없어요.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왜 이 민감한 시기에 터졌을까요? 자 그다음에 정말 웃긴 게 이분은 또 비둘기파예요. 지금 자 보세요. 크리스토퍼 윌러 지사랑 오스턴 굴스비 시카고 연준 총재. 이분은 이사회가 아니니까 내놓고 왜냐면 투표권이 왔다 갔다 하죠. 연방주민회 총재는. 리사 쿡이랑 크리스토퍼 윌러 이사기 때문에 영구 투표권자입니다. 근데 여기 비둘기파거든요. 요 색깔이 도비인데 비둘기파인데 최근에 노동부의 이 일자리 요 추정치가 하향 조정된 게 우려스럽다. 이게 뭡니까? 일자리 증가가 안 나오면은 금리 인하를 통해서 살려야 된다는 입장. 그래서 비둘기파로 지금 거론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모기지 사기로 거론하고 넘어진 겁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왜일까요? 지금 정말 무섭습니다. 잘 보세요. 제롬 파월 공화당 임명했죠. 필립 제퍼슨 민주당 임명했어요. 마이클 바 민주당 임명했죠. 미셸 보우만 크리스토퍼 윌러 공화당입니다. 리사 쿡이랑 아드리나 쿠글라 누굽니까? 민주당 임명했습니다. 트럼프는 그냥 민주당이 임명한 바이든 임명한 인사 다 자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필립 제퍼슨 한 명 빼고요. 이분은 현명하게 행동했다고 했죠. 이 두 명이 날아갑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렇죠? 트럼프가 그냥 금리 결정할 수 있다니까요. 지금 정말 무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모른 척하고 있지만 저건 분명히 지금 모든 거를 조종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의 사파입니다. 자, 우리 데스노트 영화를 보신 분들 보시면은 거기에 이름 적히면은 죽지 않습니까? 자, 트럼프가 너무 직접적인 묘사는 그래서 트럼프로 추정되는 어떤 악마 같은 인물이 이 지금 데스노트를 피고 웃음을 짓고 있습니다. 자, 정말 무섭죠. 정말 무섭습니다. 이거는 영화가 아니라는 게 더 무섭습니다. 정말 얼마나 무서울까요? 그렇죠? 저 인물들은. 자, 그래서 오늘 한 줄 매드평입니다. 트럼프 데스노트. 적히면 죽는다. 밤사이 뉴욕 증시를 뜨겁게 달군 이슈들, 과연 오늘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가장 첫 번째 이슈는 비트코인 기다리고 있습니다. 밤사이에 11만 4천 달러 선을 다시 한번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이 와이오밍 블록체인 심포지엄이 지난 월요일에 개막을 했었죠. 여기 안에서 밤사이에 또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이렇게 연설을 하고 있는 사진 제가 바로 가지고 와봤는데요. 여기에서 나온 두 가지 발언에 주목하면서 비트코인 강세 보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디파이죠. 탈중앙화 금융이 금융결제에 미칠 수 있는 이 강력하고 긍정적인 영향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민간과 연준이 함께 협력한다면 이런 신기술을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면서 이를 장려하는 그런 발언을 했고요. 또 두 번째, 연준이 현재 토큰화와 스마트 계약, 또 AI 결제와 같은 최신 혁신 기술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연준은 지난 2023년이었죠. 이 패드나우를 출범을 하면서 연준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은행이라면 24시간 즉시 송금 서비스를 실행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만든 바가 있습니다. 이번은 거기에 대한 연장선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제 사실 우리 시장에서는 이 정확하게 말하자면 블록체인보다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이 조금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는데 이 한국은행이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 확산이 우리의 통화 조건을 위협할 수 있다면서 관련 규제 강화를 촉구했기 때문으로 현재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계속해서 글로벌적으로 다시 한번 이 혁신 기술을 도입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특히나 추가적으로 카카오 상승 이어갈 수 있을지 한번 확인을 오늘 면밀하게 해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사이에 구글이요, 이 자사의 연례 행사죠. 메이드 바이 구글에서 최신 4가지 종류의 픽셀폰 10을 발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스마트워치까지 신제품을 공개를 했는데 여기에 2가지 기능이 새롭게 도입이 됐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매직큐 기능인데요. 이 매직큐, 사용자가 필요할 때 AI가 기기 내에 저장된 정보를 자동으로 불러오는 그런 기능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또 두 번째가 제미나이 라이브인데 AI가 화면상에 보이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설명을 해주고 또 마치 친구처럼 사용자와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탑재했습니다. 지난 2023년부터 구글은 관련된 이런 AI 서비스들을 계속해서 이 시리즈에 탑재해온 바가 있죠. 또 거기에 접을 수 있는 프로 폴드도 함께 공개를 했는데요. 여기에는 8인치 크기의 디스플레이, 또 그리고 고강도의 힌지까지 우리 디스플레이들이 다시 한번 좀 빛을 발휘할 수 있는 지점들이 많이 나왔었고요. 기본 모델 가격 작년과 똑같습니다. 기존 작년과 같은 $799로 시작이 된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오늘 AI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관련주들 좋은 흐름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그중에서 삼성전자 어제 굉장히 강력한 소식이 저녁에 나왔습니다. 자, 이 6세대죠. 6세대 고대역풍 메모리 HBM4가 드디어 이 엔비디아의 신뢰성 테스트를 통과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제는 정말 양산 직전에 최종 단계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최종 단계까지 통과를 한다면 빠르면 올해 연말 안에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 HBM4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가속기죠. 이 루빈에 적용이 될 예정이고요. 또 SK 하이닉스는 이미 올해 3월에 이 초도 물량을 좀 6월 달에 공급을 하고 3월 달에는 샘플까지 납품을 완료한 바가 있었죠. 과연 그 격차를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따라잡을 수 있을지 오늘 장 개장하자마자 삼성전자 주가 흐름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마지막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슈입니다. 북한이 얼마 전에 다시 한번 좀 우리 측과 미국 간의 한미 연합훈련 관련해서 불편한 그런 입장을 내비쳤다. 불과 이틀 전에 제가 전해드린 것 같은데요. 밤사이에는 월스트리트저널이 또다시 강력한 이슈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이 미국 본토 타격이 가능한 그런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을 겨냥한 이런 북한의 비밀 기지가 발견이 됐다라는 소식인데 자, 이 참 미국 본토 가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란 그런 분석들이 속속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골든돔 프로젝트에 대한 이런 관심들이 모아졌던 지난 뉴욕 증시고요. 이어서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방산주들, 특히나 항공우주 미사일 관련주들 오늘 집중해서 보셔야겠습니다. 특히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정거래일은 약간 1.3%가량 눌려가는 흐름 보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DB증권의 목표가
주가 상향 소식이 있었습니다. 10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대폭 올려 잡았는데 거의 30% 올려 잡은 거죠. 이 중동 시장의 가장 큰 수혜를 받는 기업이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또 오는 2027년까지 폴란드를 포함해서 이 기타 지역까지 매출이 더욱더 증가할 것이라고 긍정적인 기대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이 4가지 이슈 봤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1일 목요일입니다. 이번 주도 이제 얼추 다 가고 있네요. 자, 오늘 이데일리 신문에 나온 내용들 또 브리핑을 시작을 하는데 오늘은 정책 내용, 큰 내용이 좀 2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산업종 얘기 2가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 이데일리 탑 기사에서 2개를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는 당정 협의한다던 대통령실 대주주 10억 여해 통보. 이데일리 단독 기사입니다. 어제 이 기사가 사실은 뭐 웬만한 텔레그램들 다 걸쳐서 걔들 반영을 하더군요. 그만큼 시장에서 이 대주주 10억 이 기준 요거에 대해서 그만큼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거고요. 내용은 간단합니다. 뭐 제목에서 그대로 나와 있듯이 지금 어제 제가 뉴스브리핑 때 말씀드렸던 거는 그제 이제 자리에 있던 얘기죠. 김민석 국무총리, 그 다음에 구윤철 경제부총리 모두 좀 더 상황을 보겠다, 시장 상황을 보면서 이제 최종 결정했다 이런 내용을 했었죠.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하루 만에 이제 이데일리 단독 기사로 대통령실에서 10억으로 그대로 유지하라 이렇게 통보를 했다는 내용이 좀 전해진 겁니다. 대통령실에서 이런 내용이 해당 부처에 전달이 되는 얘기는 뭐냐면 대통령의 뜻이라는 얘기죠.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대주주 관련까지 즉 주식 양도세 부과에 대한 이 기준이 대주주로서 이제 10억, 종목당 10억으로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하라라고 이제 이를테면 지시를 했다. 또는 본인의 의사를 전달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기재부에 전달이 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에 전달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정부에서는 이미 이제 통보를 받았을 거고요. 그러면은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뭐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정책위를 중심으로 50억으로 원래대로 환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 또 정부에 계속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통보가 내려갔다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기사 내용대로만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통보가 갔다는 얘기는 지시라는 얘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 대주주 기준 뭐 관련된 부분은 이제 세제 개편안 원안대로 이번에 내년에 개정되는 세제 개편안 원안대로 50억에서 10억으로 이렇게 더 이제 대상이 확대되는 거죠. 이렇게 좀 확정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시장에서 이게 완전히 확인이 된다고 그러면 시장에서 당연히 반응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정부가 이런 대통령실에서 이런 상황들을 전혀 모르고 이걸 그냥 지시를 했겠느냐 이건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뭔가 다른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받을 수 있는 예민한 반응을 뭔가 상쇄하거나 이걸 뒤집을 수 있는 다른 뭔가 대안을 준비를 하겠죠. 배당수 분리과세 이 부분에 관련해서 이를테면 지금 35%로 이번 세제 개편에는 최고세로 올려놨는데 이거를 이제 25%나 그 이하로 내리는 방안. 이게 이제 민주당 김한정 의원이나 그 전에 이소영 의원 이 두 의원들이 발의했던 그 법안에 가까운 그런 이제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배당수도 분리과세 내용을 더 낮추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얘기가 나오거나. 또는 집중투표제 같은 상법 개정안에 이제 개정안 추가 수정 내용 중에 이제 집중투표제라 이렇게 시장에서 좀 바라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하나하나 수면 위로 오르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듭니다. 민주당에서 어제 그 25%로 소득세를 최고 소득세를 내리는 그 내용이 좀 발의가 좀 되기도 했고요. 결국 이제 이 문제는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사실상 좀 이제 가장 중요한 핫 이슈에서는 이제 좀 내려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일 사이에 특히 오늘 이제 차관회의에서 과연 이 내용이 안건으로 올라가는지 여부도 좀 확인이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전해지는 대로 또 한번 여러분들께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책 기사는 석유화학 업계 구조 개편 얘기입니다. 몇 차례 저도 전해드렸죠. 석유화학 업종 이런 식으로 가면은 살아날 방법이 없다. 중동과 또 중동발, 중국발 이 엄청난 이 가격 하락, 이 어떤 에틸렌 가격 하락 이거에 우리 석유화학 업계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사실 국내 석유화학 업계가 이 존립 자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뭔가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정부에서 어제 석유화학업계 사업 재편 관련된 내용이 나왔는데 표를 한번 보시죠. 좀 다소 실망스럽습니다. 일단 표에도 나옵니다만 역시 또 자율협약 얘기입니다. 이게 윤석열 정부 때도 이런 식으로 작년이었죠. 작년 말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고 난 다음에 사실 바뀐 게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 나온 이 석유화학계 개편 방향은 일단 자율협약으로 한다라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작년 윤석열 정부 때와 달라진 거 하나는 이 NCC 이게 이제 에틸렌을 이제 만들어내는 이제 이 전반적인 설비죠. 이쪽 NCC의 생산량을 17에서 최대 25% 감축을 유도한다라는 내용이 좀 다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을 좀 보면 골자는 이렇습니다. 윤석열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너네들이 좀 자율적으로 해봐 첫 번째, 두 번째 그거 가지고 좀 뭐 너네들끼리 잘 안 되니까 그러면은 일단 지금 에틸렌 문제 이게 지금 가장 심각하니까 이거부터 일단 줄여봐 일단 얘기가 좀 된 거고 또 이것도 사실은 지시가 아니라 자율이죠 감축을 유도한다는 얘기니까. 그렇게 하는 걸 보고 그다음에 이제 정부에서 지원을 해줄게 이런 정책입니다. 이래서 구조 개편 뭐 3대 방향, 정부 지원 3대 원칙 이런 내용들을 좀 정부에서 어제 내어놨는데 뭐 자세한 내용은 뭐 굳이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네가 먼저 좀 조정을 해봐. 그럼 정부가 그거에 따라서 조정을 해줄게, 지원을 해줄게 이거고. 그다음에 이제 서로 경쟁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좀 더 열심히 구조 개편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 폭이 더 커질 거야. 이런 뉘앙스의 내용들을 좀 어제 담아내서 봤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시장에서는 빅딜을 원하고 있습니다. 뭐 일본도 예전에 그랬고 중국에서도 지금 사실 구조 개편이라는 게 빅딜 쪽으로 좀 가고 있는 거고 물론 뭐 중국이랑 우리랑 처지가 같은 건 아니긴 합니다만 이게 자율 개편, 그러니까 자율로 너네들이 알아서 해가지고 이 이해타산은 그러니까 계산기를 두드려야 되는 기업들 입장에서 이게 쉽지 않죠. 그래서 이게 자율구조 개편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빅딜이라는 게 없이 이런 상태에서 과연 우리가 중동산에 비해서는 2.5분의 1, 2.5배 차이가 나고 중국산에 비해서는 2배 차이가 나는 이 국내 에틸렌 가격 경쟁이 과연 있을 것이냐 이 부분. 그렇다면 석유화학 업계를 우리가 포기할 거냐 그건 절대 아닌 거죠. 이거는 국가 기관 산업이기 때문에 절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할 건지 일단 새 정부 초에 큰 과제가 지어졌는데 지금까지의 진행 상황은 기존 정부와 별 다를 게 없다. 이 정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증권면 오래간만에 좀 보죠. 어닝 쇼크인데 왜 오르지? 이번 2분기 실적 시즌에서 나타난 두 가지 두드러진 특징은 세 가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뭐 하나는 너무 상식적이긴 한데 아주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는 분명히 주가가 올랐습니다. 근데 실적이 좋았는데 주가가 떨어지는 기업들도 많았고요.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이 별로 안 좋았는데 주가가 오르는 기업들도 좀 있었습니다. 일단 표부터 보시죠. 나오네요. 포스코 퓨처엠, LG이노텍, 대덕전자, 뭐 컨텐트리 중앙, 뭐 CJN 등등등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보십시오. 2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 대비해서 뭐 89%. 그런데 실적 발표하고 난 이후에 17%나 올랐습니다. 올라간 상승률을 따지면 CJENM도 많이 올랐죠. 컨센서스하고도 한 20% 가까이 괴리율이 있었는데 LG, 뭐 이노텍, 대덕전자 다 실적이 좋지는 않은데 주가들이 다 그 이후에 좀 오르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역시 이제 ESS를 비롯 ESS와 그다음에 미국 시장에서 이제 중국 이 소재들이 지금 밀려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음극재 또는 뭐 양극재, 이 반사의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 있었고요. 기본적으로 2차 전지에 대한 뭔가 좀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또 역시 반영이 됐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LG이노텍은 하반기에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 CJENM도 최근에 중국 당국에서 이제 해외 드라마에 대한 쿼터 규제를 완화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대감도 사실 요 며칠 사이에 좀 주가가 좀 오른 것들이 좀 크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이런 기업들을 좀 보면서, 그러니까 개별 종목보다도 업황 자체에 뭔가 변화가 기대되는 그런 종목들. 그러니까 2차 전지, 그 다음에 이 컨텐츠를 만드는 제작사들이죠. 그 다음에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기판 쪽,
이런 쪽들. 이런 쪽들에 대한 이제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는 업종들은 2분기 실적이 좋지 않아도 3분기, 4분기에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반영돼서 주가가 좀 올랐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좀 계속될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참 이게 투자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실적만 놓고 이거 어떻게 투자해 싶은데 업황을 좀 보면은 좀 눈에 보인다 이런 얘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많이 떨어져서 업황 때문에 많이 떨어졌는데 뭔가 이렇게 업황이 회전, 그러니까 좀 턴어라운드 하는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 같은 건 이런 것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얘기 삼성전자 얘기인데 앞서 마켓 시그널에서 또 조민정 그 말씀도 하셨는데 이제 그런 좋은 소식도 있고요. 또 부정적인 소식은 트럼프가 어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이 보조금을 준 반도체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 지분을 좀 확보하는 이런 방안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뭐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원해준다, 투자한다 이렇게들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투자가 아니죠. 이게 무슨 투자입니까? 잘못하면 지분 강탈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조금 지급할 때 우리가 보조금 줄 테니 너네 지분 줘 이렇게 처음 얘기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있었으면 보조금 글쎄 받았을까요? 또 그에 앞서서 그 보조금 때문에 미국 진출을 하려고 했을까요? 완전히 또 뒤통수를 때리는 그런 격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인텔의 투자를 정부가 이제 보조금을 더 지급하고 10%의 지분을 가졌다. 이게 지금 현재 검토되는 내용인데 이거를 뭐 TSMC, 삼성전자 등 다른 이제 반도체 업체들한테도 그대로 적용하겠다. 이게 지금 미국 정부의 얘기인데 러트닝 상무장관은 CNBC에 나와서 뭐 거의 거품을 물면서 이거에 대해서 왜 필요한지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 정부가 왜 그렇게까지 해줘야 되냐 이거죠. 이거는 시장의 얘기들 좀 보니까요. 당연히 이렇게 정부가 지분을 갖게 되면 시어머니 노릇을 안 할 리가 없다라는 거죠. 지분을 몇 퍼센트를 갖고 있냐 이걸 떠나서 이렇게 되면 이제 기업의 자율적인 어떤 그런 어떤 경영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이건 당연히 주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 특히 외교적인 문제 이런 거 나올 수 있는 당연한 얘기가 되겠고요. 삼성전자, TSMC 뭐 부정적일 거라는 얘기가 좀 많고요. 요 관련돼서 이제 로이터에서 이 기사를 보다 로이터에서 해당 회사들 TSMC 뭐 삼성전자 등 이런 반도체 회사들한테 너네 어떻게 할 거야 입장이 뭐야 물어봤더니 아무도 대답을 안 했다고 합니다. 기분 나쁘다는 거죠.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하여간 트럼프 정부에서 하고 있는 모습들이 좀 과한 게 자꾸 늘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마켓 비하인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이창환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밤사이 뉴욕 증시 정말 할 얘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뭐 연이틀째 계속해서 AI 거품론이 좀 지속이 되고 있고요. 또 이어서 FOMC 7월 회의록이 나왔는데 저는 좀 상당히 매파적으로 받아들였거든요. 관련해가지고 오늘 한번 뉴욕 증시 짧게 한번 브리핑을 해볼까요? 뭐 7월 FOMC 의사로 말씀하신 대로 뭐 매파적이었다 볼 수 있겠고요. 네. 이제 연준 의원들 대다수가 뭐 고용보다는 이제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의 우려를 표명을 해서 그래서 금리를 동결했다라고 이제 의견을 얘기를 했고, 네. 실제 이제 이제 그 7월 그 MIT 보고서 뭐 이거 나온 이슈도 있었는데 거기서는 뭐 그 기업의 그 생성형 AI 95%가 실패를 했다. 그 이유가 이제 기술적인 문제보다도 기업적인 냉량, 뭐 기업 문화라든가 이런 적응적인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실패를 한 것들이 최근에 그 AI 거품론에 대해서 좀 추가적인 이슈가 되지 않았나라고 지금 판단이 들고요. 다만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지난주만 해도 금리 인하 기대가 확률은 100%였는데 네. 81.1%까지 좀 줄었습니다. 아주 많이 떨어졌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코인 시장부터 먼저 조정이 나왔다가 네. 어제 이제 코인 시장 반등이 나왔거든요. 네. 이제 그러니까 그 약간 시장의 반등의 조짐은 좀 있었고 어제 나스닥 2% 가까이 빠졌다가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저감해서 들어오면서 0.67% 하락으로 좀 마무리가 된 거고요. 이게 지금 시장이 아무래도 이제 그 잭슨 미팅을 앞두고 있어서 여기 된 그 경계감이 지금 팽배한 그렇죠. 상황이고 네. 파월 의장의 그 매파적인 발언이 예상이 된다라고 그렇게 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거기에 대한 준비를 이미 예방 주사를 상당히 좀 맞은 상태가 아니겠냐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근데 그 예방주사를 맞은 부작용이 약간 조금 심하게 온 듯한 그런 느낌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그래서 이 AI 거품론이라는 게 뭐 실체가 있는 것이냐 아니면 이번에 또 그냥 급락장에 이름 붙이기냐 이거 둘 중에 뭐가 될 것이냐 저는 이게 상당히 궁금한데 이 거품론이라는 게 사실 지난해 이맘때쯤에도 한번 비슷하게 왔다가 결과적으로는 아니라고 판명이 났었죠. 이사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그러니까 지난해의 그 AI 거품론과 이번에 그 AI 거품론의 약간 차이는 뭐냐면 네. 그러니까 지난해에는 이제 그 빅테크들이 데이터 센터 AI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네. 그러니까 수익 모델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이게 지속될 수 있느냐 지속성에 대한 의심이 있었던 건데 그때는 그렇게 하지 이제 문제는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어떤 거품을 우려해서 그 투자를 멈춰버리면 내 차례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쵸. 다른 데서 그냥 가져가 버리면 내 차례를 오기 미원하기 때문에 계속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현재는 그런 그 비즈니스 모델이 여러 가지가 나타났고 그걸로 돈을 버는 기업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비즈니스 모델 자체는 이제 의심이 없어졌는데 네. 샘 알트먼이 얘기했던 AI 거품론은 일부 이제 스타트업 기업들 같은 경우에 이제 회사 직원들도 몇 명 안 되는 기업들이 투자들이 몰려서 엄청나게 그 가치를 부풀려서 받는 것들이 그런 것들을 이제 그 닷컴 버블을 비유하면서 이제 얘기를 했던 것이고 그런데 투자하지 말고 우리가 같은 오픈 AI 같은 회사에다 투자하라 그런 의미가 의미로 변질이 됐네요. 얘기하면 네. 될 것 같고요. 거기는 추가로 어제 나왔던 이슈가 그 샘 알트먼이 그 챗 GPT-5에 대한 실패를 인정을 했습니다. 과거로 그 실수를 인정을 했고 그래서 챗 GPT-6 개발 가속화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현재 상황이 그 GPT 공급 부족에 지금 직면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머지않는 미래에 데이터 센터 건립에 수조 달러를 투입해야 된다. 이제 그 머스트 이런 표현을 썼고 네. 또 이제 오픈AI의 그 CFO 그 사라프레아가 있어요. 이분 같은 경우도 비슷한 얘기를 한 게 그러니까 일단 회사는 그 매출 마일스톤을 달성을 했지만은 현재는 이제 그 AI 컴퓨터에 대한 수요가 워낙 이제 폭발적으로 일어나 보니까 회사는 이런 상황인 거죠. 이제 GPT라든가 컴퓨팅에 대한 공급 부족 상황 계속 직면해 있다 보니까 네네. 그래서 그 스타게이트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큰 인프라 구축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픈AI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이제 그 빅테크 기업들이 계속 폭발적으로 그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건립과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이것도 이제 거품론도 그러니까 어떤 그 진짜 거품을 얘기한 게 아니라 일부 이제 좀 과도한 기업들이 있다는 거고 네. 이런 그 AI의 폭발적인 수요와 성장에는 그렇게 그러니까 그 긍정적인 뷰를 얘기한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한 거를 하나하나 뜯어보자면 이미 뭐 시장이 다 선반영이 되어 있던 그런 얘기들입니다. 뭐 AI 워싱 논란, 그러니까 뭐 별 상관도 없는 기업에 AI 하나 붙여가지고 주가 뻥튀기 하는 거 뭐 작년부터 계속 있었던 일이고요. 나스닥 뭐 한 번 조정 나올 거는 누구나 다 예상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약간 샘 울트먼이 시기가 안 좋게 약간 발언을 네, 한 그러니까 거다. 나스닥도 이제 사상 최고치를 가는 상황에서 그 S&P 500 같은 경우가 이제 다소 이제 투자자들이 과열 몰리다 보니까 네네. 그 마진 부채가 1조 달러를 넘어서 사상 최고치에 있거든요. 아우. 이것들이 만약에 시장이 흔들렸을 경우에 그 잠재적인 청산 리스크로 부각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리스크가 그 우려가 있었던 거고 네. 그러니까 잭슨 미팅에 대한 전망이 워낙 매파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그 미리 좀 그 시장 투자자들이 좀 준비를 한 거라 생각이 들고요. AI 거품론에 대한 샘 알트먼에 대한 발언은 뭐 결과적으로 투자 심리에는 영향을 미쳤지만은 기업의 어떤 펀더멘탈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많이 올라갔으니까 네. 이제 그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좀 차익 매물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그런 재료 역할을 했다라고 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런 그 AI 버블 이슈는 잭슨 미팅을 앞둔 상황에서의 어떤 그 불안감이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그 노이즈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마디로 이제 AI 거품로 그냥 뭐 단기적인 조정에 약간 이름 붙이기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제 또 우리 국장의 투심은 그렇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이 삼성전자는 0.7% 올랐는데 SK하이닉스가 거의 뭐 3% 가까운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AI 수요를 그 AI 성장에 따른 혜택을 가장 잘 본 거는 SK 하이닉스고 네. 삼성전자는 혜택을 별로 못 봤으니까 아, 그렇죠. 그런 것이고요. 네. 또 이제 삼성전자는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이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주가 자체는 이제 10월 초까지는 주가 자체는 하방을 받쳐줄 겁니다. 그래서 방어가 잘 되네요. 지수 단에서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뭐 그 양도세 이슈가 있다 하더라도 코스닥에 비해서는 코스피는 좀 지수를 좀 버틸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삼성전자 때문일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삼성전자가 버티면 다른 종목들 하락 종목 수가 좀 많아질 거는 뭐 자명한 거라서 그래서 삼성전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거는 굳이 뭐 팔 이유는 없을 것 같고 하이닉스는 지금보다 약간의 좀 조정은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게 되면은 그게 또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사기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긍정적으로 하이닉스를 더 좋게 보긴 하는데 지금 그 시장의 흐름이 이런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차익 매물이 나오는 상황이라서 하이닉스는 좀 더 하방을 열어두되 그게 이제 기회는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그동안 있습니다. 또 많이 오르기도 했었던 그런 하이닉스니까요. 그리고 제가 또 밤사이에 제일 궁금했던 게 또 저녁에 새로운 소식이 하나 나왔었죠. 이 HBM4 관련해서 이제 마지막 단계만 삼성전자가 뭐 납품을 앞두고 있다 뭐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이게 약간 나온 시기가 상당히 좀 묘합니다. 이게 진짜 최종 단계만 남은 건가요? 너무 이제 오버해서 보도가 된 거로 보여지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의 그 샘플을 제출한 건 맞는데 그 샘플은 총 3단계가 있습니다. 네. 이제 그 FS, CS, 그 ES, CS 단계인데 삼성전자가 그 제출한 샘플을 그 기사에도 그렇게 나왔어요. 그 엔지니어링 샘플 ES 2단계 두 번째 단계고요. 네.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구동이 잘 되냐 안 되냐 이걸 따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직 이제 그 양산용 샘플 테스트는 CS 단계인데 그 단계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아직 삼성전자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것이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HBM3E에 대해서 그 약 30% 정도의 그 디스카운트 할인을 제한한 이유도 네. 그 HBM4에 대한 퀄 테스트에 대한 그 확신이 아직은 없다 보니까 일단 관심을 끄는 거죠. 왜냐하면 샘플이 제일 그렇죠. 늦으니까 우리 건 봐달라. 그래서 HBM3 12단에 대해서 이제 30% 할인을 제한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HBM4에 대해서 우리도 같이 퀄 테스트를 좀 빨리 독려하는 그런 차원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제 HBM3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마케팅 전략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는 보면은 SK하이닉스는 단가를 올려달라고 그러고 삼성전자는 할인해달라고 하는데 네. 이러한 흐름은 삼성전자 아마 그 단가 할인을 하는 건 삼성전자만 해당될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삼성전자가 지금 내세우는 그 마케팅 전략은 뭐냐면 컨퍼런스 콜에서도 나왔는데 그 수요보다 공급 과잉이라는 이슈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만 할인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그 ASP가 다 같이 떨어질 거다 이런 네. 식의 지금 언론 플레이를 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거는 이제 실제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그걸 유도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건 상당히 고도의 어떤 마케팅 전략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근데 여기도 하이닉스도 간파를 한 상태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대처를 하는 상태고, 그래서 이제 SK하이닉스는 지금 그 CS 단계에서 최종 이제 최적화 작업을 마치고 최종 단가 협상 단계고요.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도 그 HBM3E보다 HBM4에 대한 프리미엄을 한 15에서 20%를 적당하게 보고 있고, 초기 물량은 30% 정도의 프리미엄을 예상하고 있어서 일단은 그 나중 물량들은 협상을 좀 뒤로 하고 일단 초기 물량에 대해서는 그 엔비디아가 확보를 하려고 할 거다. 그렇게 되면은 단가를 한 30% 정도 인상을 하는 정도로 협상될 거라고 보고 있으니까 아마 네. 퀄 테스트에 대한 그 소식은 SK하이닉스가 제일 빠를 거다라고 볼 수 있겠고, 제가 내부적으로 좀 물어봤는데 네. 아직 그런 기미가 없는데 이러더라고요. 그런가요? 그래서 또 네. 알아볼게요. 이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정확한 단계는 그 샘플 2단계다. 그러니까 아직 최종 단계까지 양산 단계까지 가기에는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뭐 11월 올해 뭐 연말 대량 생산 가능 얘기는 좀 일단 삼성전자의 희망인 거고, 네. 좀 지금 최근에 흐름이 약간의 그 너무 언론 플레이가 되어 있어서 그대로 믿으면 안 되고, 삼성전자도 이 관련된 상황에서 뭐 확인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없다고 하는 게 이게 원래 그래요. 그렇죠. 삼성전자가 공식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습니다. 없는 내용이 좀 과도하게 좀 됐다. 그러니까 없는 사실은 아닌데, 다만 이제 최근에 언론 보도 내용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HBM3E에서
뭐 할인을 통해서 네. 퀄테스트를 좀 받을 가능성은 좀 더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 이런 대형 뉴스가 나올 때마다 타이밍이 묘한 그런 삼성전자입니다. 오늘 나온 그런 뉴스도 연말까지 뭐 대량 생산 가능하다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셔야겠고요. 이전에도 뭐 HBM3 곧 납품된다 뭐 이런 소식들은 많았습니다만 추가적인 진전은 뭐 작년부터 없었죠. 같이 한번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칩스폭 관련해서도 오늘 반도체 이야기할 게 참 많습니다. 미국 정부가요, 이게 보조금을 그냥 주지 않겠다. 우리가 좀 지분을 가져가겠다라고 하는데 의결권이 없어도 정부 개입이 좀 충분히 가능한 사안 아닐까요? 이게 뭐 삼성전자의 주주가 되게 생겼습니다. 미국 정부가. 그 인텔 같은 경우는 이제 그 10% 정도 지분이니까 그럼 최대 주주가 돼버리거든요. 그쵸. 의결권이 없더라도. 그리고 어차피 인텔은 보조금을 받으면서 맘대로 매각이라 할 수 없게끔 지금 되어 있긴 했는데 그 TSMC라든가 마이크론, 삼성전자, 뭐 SK 하이닉스까지 이제 그 거론이 지금 된 상황이고 이게 이제 검토 중인 겁니다. 네. 이 거기에 해당 법이 과연 맞는지 그리고 실제 저게 협상이 되더라도 뭐 회사 자체적으로 뭐 이사회라든가 등등 거쳐야 되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쉬운 문제는 아닌데 좀 사실 좀 이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좀 황당하고 열받은 일이죠. 왜냐면은 그렇죠. 네. 보조금을 준다고 해서 전 정부에 보조금 준다고 해서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고 투자를 하기로 했는데 정권 바뀌니까 이제 그 미국의 공정을 짓지 않으면은 뭐 200% 300% 관세 매기겠다 하고 네. 공정 강제 짓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보조금 줬던 것도 이거 그냥 너무 쉽게 준 것 같다. 그래서 아니 그렇지 않으면 받을 거면 지분 내놔라. 뭐 이렇게 가는 거니까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뭐 나쁘게 얘기하면 뭐 깡패 국가 이렇게 이런 그쵸, 식의 그쵸, 표현을 쓸 수밖에 그쵸. 없는 상황이고 이게 이제 그 국제 정세 이렇게 변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과연 이렇게 진행이 될지는 저도 아직은 좀 의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그 이번 논의 대상 자체가 이제 인텔을 넘어서 아마 인텔 이게 선례가 남아버리면 계속 이렇게 될 거라서 이게 네. 반도체가 만약 이런 선례 남기는 순간 다른 산업에서 다 그렇죠.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서 좀 걱정이 좀 되고요. 이건 그렇게 되면 이것 때문에 사실 지금 반도체 섹터 특히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쪽 투자가 하기가 좀 껄끄러워요 현재. 그래서 좀 저는 전에는 이제 뭐 대형주 특히 SK 하이닉스 중심으로의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요 이슈 때문에 일단 센티 문제도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 투자가 좀 여의치 않다. 그리고 이걸 악재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인텔 같은 경우도 뭐 장중 6% 정도 하락을 한 네, 것들이 정부의 개입에 대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게 결국 가벼운 일은 아니라서 다소 좀 걱정이 되고요. 뭐 이렇게 되면은 그동안 삼성전자가 그 미국 공장에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장비 발주에 대한 기대감도 많이 있어서 관련 종목도 좀 올랐었는데 그런 규모가 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는데 근데 아직까지는 이게 이제 확정된 이런 것들은 아니니까 이거 좀 더 지켜볼 사안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참 요새 뭐 원래도 그랬지만 접근하기 정말 좀 위태위태한 그런 부담스러운 구간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이 꽃 때문에 어제 또 코스피 계속해서 좀 무너지는 그런 흐름이 나왔는데 반도체도 반도체지만 원전 때문에 흔들린 그런 것도 굉장히 강했었죠. 이 원전 웨스팅하우스와의 합의 조건이요. 사실 이미 공개된 내용이긴 합니다. 그래서 네. 약간 1차 하락이 지금은 조금 멈춘 상태인 것 같네요. 그러니까 작년에 사실 이제 계약을 할 때 상당히 다 공개된 사항이기도 한데 네. 그런데 이게 다시 한번 불거졌던 거는 그만큼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라고 될 수 있겠고요. 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가 사실은 뭐 그 투자 대안은 없었거든요. 네. 그 두산 에너빌리티 외에 다른 거를 하기에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으로 수급이 많이 몰렸었고 뭐 개인 투자들 거의 뭐 20조 가까이 샀다고 같은데요. 그러니까 웨스팅하우스 문제 그리고 이제 한수원에 대한 문제인데 이제 납품한 뭐 두산 에너빌티 같은 이제 그 밸류체인에 있는 업체들은 한수원도 고객이고 웨스팅하우스도 고객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인 펀드멘탈은 문제는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센티에 대한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건데 그리고 이제 그 원전 사업이라는 게 다소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공개된 게 되게 제한적입니다. 국가 그쵸, 기밀 그쵸. 사항이라서 지금 공개된 내용만 가지고 완벽하게 다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기는 저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게 정치권에서 이제 전 정부에서 했던 거다 보니까 자꾸 공격이 들어가는 것도 자꾸 노이즈가 되는 걸로 좀 보여져서 네, 무시 못하겠네요. 그래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어제는 팔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네. 그리고
그저께는 좀 줄여야 된다. 근데 어제는 너무 추가 급락에 대해서는 그 기업 그러니까 가치 자체가 그러니까 보도된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도 그 뭐 두산 에너빌리티라든가 뭐 한전기술 뭐 이런 기업들이 이거는 가치된 변화가 있는 건 아니니까 좀 기다려 보자라고 좀 말씀드렸고 그리고 단기 급락하다 보니까 심리 센티는 영향을 주겠죠. 그리고 이게 뭐 어떤 표현에는 뭐 코끼리 다리 만지기 뭐 이런 표현도 하기 때문에 다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이제 그리고 너무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쪽에서는 유진투자증권에서는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지금 보고는 있는데 저는 지금 관점에서는 좀 그 어떤 투매를 같이 하기보다는 보유하면서 좀 더 사안을 사태를 또 지켜보시는 전략이 좀 낫다라고 하고 있고 또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의 또 협업을 통해서 네. 지금 뭐 미국이라든가 같이 이제 합작사를 설립을 한다든가 이런 형태로도 한다고 하니까 이번에 이제 방미를 정부의 그 대통령 방미와 그리고 이제 그 웨스팅하우스의 또 협의 사항 뭐 이런 네. 것들을 좀 결과를 기다려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한미 간의 협력을 통해서 뭐 제2의 맞서가야 되는 기대감도 있으니까 좀 지켜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뭐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은 이제 뭐 3,100선이 무너진 게 조정장의 시작으로 보기에는 약간 좀 무리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실까?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주시자면요. 그러니까 상승이 제한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가장 민감한 게 세금 문제인데 그렇죠. 그 세제 개편에 대한 노이즈가 발생했고 대주주 양도세 이슈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대한 확정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26일에 국무회의를 통해서 9월 3일까지 이제 국회에다 제출하는 목표를 하고 있으니까 요 일정은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라 다음 주까지는 좀 시장 좀 보수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조심해야 될 거는 네. 이제 그 신용이라든가 주식담보대출 이런 쓰신 분들은 이거 레버리지는 일단 줄여놓고서 시장 좀 관망하시는 게 네. 좋을 것 같고. 어제 이제 그 김현정 의원이 그 배당 소득세에 대한 그 안을 발의한 것들이 뭐 긍정적인 이슈가 됐는데 네. 이거 확정되려면 연말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건 긍정적인 이슈가 있지만은 정부의 세법 개정 확정될 때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시장 대응하자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관심 섹터는 그 자동차 쪽, 네. 현대차 이런 좀 관심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동차 쪽에 집중해 보시고 그래도 다음 주까지는 마냥 이렇게 안정할 수 없는 그런 시작이니까요. 좀 관망세 가지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오늘 이창환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불확실성 가득한 시장 속에서 잠시 후 마켓나우 일보와 함께 더 철저한 전략 세워가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각 더 유익한 소식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